자, 58페이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명청시대 정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명나라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명나라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다시 중국의 한족 왕조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공부할 때는 크게 황제는 두 명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명은 홍무제, 이름이 주원장. 이 사람이 건국을 한 사람이고, 영락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성기를 연 사람이지. 이 두 명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정화라는 인물과 장거정이라는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명나라의 특징적인 제도도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더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갑제라는 제도와 일조 편법이라는 제도를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 성립을 한번 봅시다. 14세기 중엽에는 중국 각지에서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잇따랐다.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이 사람이 홍무제예요.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이 홍건적의 반란이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인 거지. 강남 일대 반란 세력을 규합하여 난징에 명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황제 칭호가 홍무제야. 그래서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해서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고, 그러면 이 홍무제가 했던 업적이 무엇이 있느냐? 자, 홍무제니까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홍무제는 우선 유라는 것을 반포했고, 학교를 세웠고, 토지재정, 어린도책이라는 이름의 토지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역황책이라는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당연히 세금과 요역을 징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갑제라는 것이, 그리고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중앙정부를 통솔해서 황제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는 황제 독재체제를 열었다는 거지. 늘어난 황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황제의 비서 역할을 하는 대학사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자면, 유라는 것은 민중교화를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이야. 내용이 어떠냐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유교는 유교윤리를 반포했대. 부모에게 효도해라. 윗사람 존경해라. 상위 사람과 화목하고 자손을 잘 교육하며 저마다 하는 일에 만족하고, 6가지 조항이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교 윤리로 국가 통치하겠다는 거지. 그럼 누가 좋아할까? 그지? 예전 사대부가 좋아하지. 왜냐면 이들이 송나라 때 생각을 해봐.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된데, 과거 시험이 유교를 가지고 시험을 쳤잖아. 근데 원나라 때는 이런 걸 거의 안 했죠. 등한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대부가 지배층으로 진출을 못하다가 다시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생겨나니까 황제가 유교윤리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반포를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사대부가 다시 권력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 때,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 때의 지배층을 신사라고 불러.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사대부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각지의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했다. 그죠? 그래서 명나라 때 이 과거제도의 특징은 학교 제도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과거 시험 보고 싶으면 학교를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는데, 명나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수능 시험 보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을 한 사람들이 수능을 칠 수 있듯이 이때도 과거 시험 보려면 학교를 졸업하든지 이수를 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연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은 어린 도체. 이게 뭐냐면 어린이 물고기 비늘인데 땅을 막 표시를 할 때 막 이렇게 표시를 했나 봐. 여긴 누구 땅 구분할 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토지 대장이야. 그 다음에 조세 대장 겸 호적 대장. 집집마다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것을 부역 황책이라고 불렀다. 어린 도책 부역 황책은 명나라에서만 쓰던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어린 도책 부역 황책 나왔다. 아, 명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대장을 만들었으니까 세금과 요역을 징수를 했겠지. 자, 그다음에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실시했다. 이갑제는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홍무제는 이런 토지대장, 뭐 유규, 뭐 이런 국가 시스템도 만들지만은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모든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나라 때까지, 아니 원나라 때까지도 이 신하 중에 최고 지위인 승상이라는 지위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야. 야, 승상이 뭐 그 신하를 대표할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황제, 승상, 육부 신료들이 있는데 승상을 없애버린 거지. 야, 나는 니네를 직접 다스리겠다. 승상이 신하들보다는 높고 황제보다는 낮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승상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바로 얘네들을 직속으로 거느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혼자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황제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사를 옆에다 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대학사가 이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때까지는 승상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그 신하였다면 이제 승상이라는 직책은 없어지고 대학사라는 직책이 이제 핵심 지위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 북방에 자식들을 배치하고 이 북방에 자식을 배치한 사람 중에 나중에 명락제가 되는 사람이 나와. 그다음에 동남 연안 지방에는 해금 정책을 취해 일반인 해상무역을 금지하고 조공무역을 허락하였다. 이 해금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닷길을 통제해버리는 거야. 일반인은 절대 해상무역이 안 돼. 사무역을 금지하는 거지. 조공무역만 허락했다? 공무역만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홍무제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지? 홍무제가 한 일이 유규도 만들어, 어린도책 만들어, 부역황책 만들어, 학교도 만들어, 이갑제도 만들어, 그치? 황제 독재 체제도 만들어. 이미 송나라 때 황제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지만 더 강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대학사도 뒀어. 해금 정책 취해. 한 일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나라만 세우고 끝이 아니야. 나라 세우고 한 30년 40년 다스리다 죽기 때문에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나라 홍무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명나라 때 그 통치 체제를 봅시다. 이게 당나라 때, 송나라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자, 명나라 때 통치 체제를 보면은 명나라의 통치 체제는 황제가 가장 위에 당연히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승상이 없네, 그지? 그냥 황제가 바로 직속하는 거야. 금이 정보기구야. 오군도독부 군사기구야. 육부는 행정을 담당해. 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승상을 통하지 않고 황제에게 바로 직속시키기 때문에 도찰원은
감찰 기관이에요. 근데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없잖아. 승상이 없잖아. 바로 황제와 직통을 한 거야. 왕이 직접 군사권을 직접 장악하고, 정보도 직접 장악하고, 행정도 직접 장악하고, 감찰도 직접 다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황제 독재 체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은 송나라 때도 나와. 근데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승상은 비록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비서 역할을 하는 내각 대학사가 존재를 하지. 이 사람이 점점 승상의 역할을 대체하게 돼. 실질적인 내각 대학사가 실질적인 재상 역할을 받았다. 그러면 명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거지. 재상이 없어졌지만 내각 대학사가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야. 물론 홍무제나 영락제 같이 권력이 강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내각 대학사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명나라 황제들은 대부분 일을 잘 안 해요. 영락제, 홍무제 뭐 몇 명 빼고는 거의 뭐 틀에 박혀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황제가 일을 안 해. 그럼 뭐 대신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각 대학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나중에는 황제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각 대학사가 처음에 권력을 잡다가 나중에는 황제 주위에 있는 환관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홍무제, 영락제 때까지는 이 체제가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갑제는 뭐냐면 이갑제는 요게 핵심이야. 자, 일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장호와 갑수호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징세사무 치안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징세사무 치안유지 수리시설 정비들을 담당했다는 거야. 관리가 안 했다라는 거지. 이런 일들 누가 하냐? 예를 들면 이갑제는 제일 위에 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이 있는 거지.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읽어보면 110호를 한 일로 편성하여 부유한 10호를 2장으로 하고 나머지 10호는 1갑 10호의 10갑으로 정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0호가 있어. 집이 110개야. 그러면 2장호 그룹을 10집 빼놓고 그 다음에 1갑이라고 해서 10집이 있지. 2갑 나눠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그려보자면 자, 집이 110호가 있어. 110개의 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11개로 나눠. 하나를 이장호 그룹이라고 해서 10개 집을 빼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개나 남아? 그죠? 100호가 남지. 그래서 갑수호 그룹이라고 해서 10개씩 나눠 놓는 거지. 그럼 총 몇 개야? 갑수호 그룹은 총
100호고 얘는 10호지. 합치면 110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집마다 돌아가면서 여기 보듯이 이장호 그룹에서 이 전체 110개의 집을 대표하는 2장을 돌아가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장호 그룹에서 뽑히는 사람은 이 전체 그룹의 최고 대장은 2장이겠지. 여기서 2장은 여기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수호 그룹은 지금 10개가 있는데 10갑까지 있겠지. 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또 이 갑수호의 대표를 뽑는 거지.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대표만 결론만 얘기하면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징세사무, 치안유지, 수리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장호도 돌아가고 갑수호 소속이면 갑수를 돌아가면서 이장호가 되면은 110호의 대장이 되겠지. 그럼 그 밑에 나머지 갑수호 그룹의 대장도 따로 뽑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게 이갑제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영락제가 나오네. 자, 영락제 명나라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다. 전성기라는 거지. 영락제 홍무제 아들이란 말이야. 자,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중국의 궁전인 자금성은 영락제 때 만들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어. 아니 그러면 홍무제 때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남경이라는 곳이었어. 거기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에 걸쳐 북쪽의 몽골을 공격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막북원정이라고 불러. 왜 막북이라고 부르냐면 몽골이 여기 있거든. 황제가 직접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중국과 몽골 사이에는 사막이 존재하고 이걸 건너야 몽골 애들이 살고 있는 초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군대를 끌고 사막 북쪽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막북원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네. 자, 영락제는 환관 정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명나라는 국력을 과시하면서 동남아시아, 인도 및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하여 조공체제 확대를 꾀하였다. 그래서 영락제가 한 일을 보면 자금성을 건설했고, 이제 몽골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정하에게 대규모 항해를 시켰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베트남을 점령했어. 일시적으로. 20년 정도 정복을 해. 점령을 해. 나중에 독립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영락제의 업적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수도를 베이징, 옛날 원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몽골과 베트남을 공격하고 정하에 대항해를 추진하고, 그치? 그리고 베이징의 수도를 옮겼다는 건 자금성도 이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이렇게 중국에서 출발해서 아주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잖아. 이런 항해를 한 사람이 영락제의 지시를 받은 정하의 원정이라는 거지. 그럼 정하의 원정이 일어났다는 건 명나라 영락제 시절에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거야.
자, 이제 영락제까지 얘기했으니까 황제의 중요한 사람 다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세팅하게 되는 거야. 명나라는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밑에서 황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하였다. 왜 황관이 득세하냐? 황제가 무능하기는 해. 근데 황제 독재 체제잖아. 황제에게 권한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황제한테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황제한테 뭔가 결제를 받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황제는 일을 안 해. 신하들은 일을 해야 돼. 그럼 이 사이에 중재해 주는 사람은 환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황제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황제의 그냥 옆에서 허드렛 일만 해주던 환관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심하였다. 왜냐하면 환관들이 권력은 많이 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정치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얘네가 권력을 잡은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력 다툼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시대에는 북쪽의 몽골과 동남해안의 왜구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스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게 북로남해라고 해요. 북쪽에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남동 해안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치? 그래서 언제냐면 16세기의 상황이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영락제까지는 15세기의 상황인 거지. 16세기에는 지금 이런 꼴이 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16세기 후반에 누가 나오냐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거정이 어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바로 일조편법이야. 일조편법은 세금제도인데 세금제도를 왜 만들었겠어?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재정부담이 왜 생겼겠어? 북로남해 때문이지. 외부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한 방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조편법이라는 세금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장거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나 그에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조편법은 도대체 뭐냐? 여기 적혀있지. 자,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토대로 세분되어 있던 토지세와 잡단 요역을 통합하여 각 호의 토지와 성령 남자 수에 따라 은으로 내게 한 세제다.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 제도가 되게 많았는데 이걸 통합했어. 그치? 그리고 내는 것도 간단해. 은으로만 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낼게? 세금이 1년에 막 여러 번 내는 거야. 한 수십 번씩 내. 20번 넘게 내. 거기다 내는 것도 어떤 건 쌀로 내라, 어떤 건 금으로 내라, 어떤 건 은으로 내라, 어떤 건 특산물을 내라. 아니다, 이번에는 뭐 몸으로 떼어라. 되게 다양한데 이것도 싹 없애버리고 은으로만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세금 제도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간편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기도 편하고 중간에 빼돌리기도 어렵겠지. 세금 제도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조편법이야. 자, 하지만 그의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했다. 왜? 원인 두 가지. 당시에 임진왜란 1592년에 여기에 군대를 보내니까 또 재정난이 생기는 거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여진족이 위협으로 등장하니까 다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농민 분기가 잇따랐고 결정적으로 여진족을 막으라고 보내놨던 이자상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명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에서는 여진족이 공격을 하고 있어. 근데 내부에서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막으려면 돈이 들겠지. 돈을 거두려면 농민들한테 돈을 뺏겠지. 백성들 살기 힘드니까 봉기를 일으키겠지. 요걸 막아야 되니까 돈이 또 들겠지.
여진족은 지금 농민봉기 때문에 막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얘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력이 더 강해지겠지. 얘네들 막으려면 돈이 또 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자성의 군대는 어디서 튀어나온 애들이냐? 자, 이자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농민봉기를 일으킨 농민 군대의 우두머리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명나라 군대 대부분은 여진족이랑 싸우느라 여기 다가 있어. 근데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봉기군이 명나라 황실을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면, 자,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나온 나라가 청나라야. 자, 청나라는 명나라와 다른 나라지만 명나라의 시스템을 많이 물려받아서 좀 비슷한 제도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차이점을 좀 더 잘 살펴봐야겠지. 자, 청나라는 어떻게 나오는 애들이냐? 여진족이 세웠어. 우리 여진족 예전에 배웠죠. 예전에 금나라 세웠던 애들인데 얘네가 또 나타나는 거야. 여진족은 이후에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꿉니다. 막 자기네를 만주인이라고 불러.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애들이야. 자, 청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여진족 출신이야. 이 사람이 여진족을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게 후금이라는 나라예요. 누르하치까지는 후금이라고 불렀어. 자, 뒤를 이은 홍타이지. 이 사람이 청태종이고 우리나라도 쳐들어왔어. 그 정묘란 병자호라는 홍타이지가 일으킨 거야. 이 사람은 청태종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이 조선을 공략한 사건이 병자호란이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다. 그래서 홍타이지 때는 청이라고 불러. 자, 청나라의 제도의 특이한 점은 팔기제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를 만들어. 팔기제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몽골로 치면 백호제, 천호제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팔기군에 대한 설명은 옆에도 나와 있지. 그치? 총 8개의 군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는 여진족뿐만 아니고 몽골족, 한족도 팔기에 편성시켜서 정예 군대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팔기제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를 만들어서 명이 멸망한 이후 명나라가 망한 거는 청나라가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 이자성한테 망하지. 그지? 명나라가 순간 망했을 때 지금 수도가 함락을 당해서 살짝 이제 기절 상태일 때 베이징을 순식간에 점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다. 이게 바로 1644년. 명나라가 망한 해도 딱 이때입니다. 자, 이후 청은 푸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명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현재의 중국 영토보다 넓어. 하지만 거의 그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얼마나 넓었냐면 봐봐. 명나라는 끼케봐야 한 요 정도만 다스렸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는 지금 중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싹 다 점령한 나라인 거지. 그치? 이 청나라가 여기 원래 청나라의 본거지였으니까 이 부분이 청나라가 새롭게 지배한 영토고 지금도 중국이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막 티벳이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청나라 이전까지는 이 지역 티베트가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제국 건설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야. 3번의 난이라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지?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진압하는 거지. 누구 때? 청나라의 중요한 황제인 강희제 때. 자, 청나라에서는
요 세 명의 황제가 중요한 황제야. 이때가 전성기지. 그지? 그래서 강희제 때는 3번의 남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도 제압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것도 맺게 됩니다. 이거는 네르친스크 조약은 언제 맺어진 조약이냐면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1689년에 맺어진 조약이지. 강희제가 집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1661년부터 1722년까지 황제를 해요. 그러니까 업적이 많을 수밖에 없지. 자, 그다음에 강희제가 죽고 나서 옹정제가 황제가 되는데, 자, 옹정제도 업적을 많이 남겨. 근데 옹정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자, 이 사람은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옹정제 때 황제 독재권을 강화했다. 옹정제 때도 황제의 권한이 높아지는. 군기처는 군사와 정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옹정제 때 설치를 하는 거야. 비밀 상주문은 신하가 황제에게 중간에 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공개되는 사람 없이 1대1로만. 그러니까 정보는 어때? 정보가 다 황제에게만 가는 거야. 그 황제에게 보고한 사람과 황제 빼고는 내용을 모르는 거지. 모든 정보는 다 황제가 갖게 되겠지. 그래서 옹정제 때 황제 독재권이 더더욱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송나라 이후에는 황제 독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식으로 황제 독재를 했냐는 거지. 명나라 때는 이런 식으로 황제 독재를 했다. 청나라 때 옹정제는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제 권륭제가 나옵니다. 권륭제도 황제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권륭제 때. 권륭제는 몇 년이나 했냐면 권륭제도 한 60년 가까이 했는데 대략 집권 기간이 원래 더 오래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권륭제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강희제보다 더 오래 안 한다고 해서 하다가 그냥 손자한테 물려줘 버려. 그래서 권륭제에 이르러 청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영토도 제일 넓었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도 계속되어 티베트, 신장, 몽골 등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시기에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주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영토가 이렇게 넓은데. 그지? 여기에는 만주족이 살고 여기는 한족이 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몽골족도 써야 되고 중가르족이라는 종족도 써야 되고 티베딘도 써야 되고 더 나아가면 뭐 이슬람교 믿는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한 다민족의 대제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만주족의 우위를 존재로 한 청은 직할지에는 9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다. 이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바로 직할지야. 그래서 9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등의 주변부와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식이 두 개인 거지. 이 직할지에는 어떻게 했어? 여기는 9년제를 실시하는 거지. 여기는 원래 니네 살던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독립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기존에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주변 국들과는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겠지. 원래 하던 대로 해라. 명나라한테 하던 대로 조공 책봉을 우리 청나라한테도 바쳐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자, 이러한 질서밖에 있었던 일본의 서양 국가들과는 무역을 통한 교류가 허용됐다. 일본은 조공 책봉 체제에서 빠져 있어. 이때는. 18세기 중반 걸륭제는 서양 선박의 내항을 광저우항으로 제항하고 공행이 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공행 체제라는 거지. 이거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다시 읽어봐. 서양 선박이 중국에 들어오려면 항구를 하나만 제한. 광저우라는 항구로만 들어와라. 그리고 광저우 안에는 공행이라는 상업 조합이 서양과의 교류를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있으면 서양이 오잖아. 그럼 서양 보고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고 문을 딱 정해놓는 거야. 광저우에서만 해라. 그리고 광저우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행으로 임명해서 서양이랑 중국이 직접 마주대하지 않고 이 두 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교류하도록 한 거지. 그래서 영국은 자꾸 요청을 한단 말이야. 대중무역이 자기네들이 자꾸 손해를 보니까 자유롭게 무역을 합시다. 중국은 거절하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중국은 원래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니네가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밑에 봅시다. 자, 그러면 청나라는 한족들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거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원나라와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원나라와 차이를. 그래서 한족을 다스릴 때 원나라는 강경책만 썼지, 그지? 근데 청나라는 원나라처럼 뭐 몽골인 제일주의, 만주족 제일주의 이런 건 잘 안 해.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봅시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했대. 그러면 강경책부터 보자. 자,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했대. 뭘 강요하는 거니까 강경책이겠지. 자, 문자옥으로 한족의 사상을 억압했다. 문자옥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자, 한족 지식인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얘네가 글을 쓸 때 이런 걸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문자어, 용어, 어구, 문구의 사용을 구실로 해서 니네가 글을 썼는데 너 이 글이 되게 수상하다. 네가 글 쓴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글 실제로 있는 글은 아니야. 파란 하늘 무너지듯 아름답다. 이런 글을 썼다고 쳐. 파란 하늘? 무너져? 너 사형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게 문자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한족 지식인들이 어떤 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 속에 막 무슨 돌려서도 막 청나라를 못 가도록 탄압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지? 요즘으로 치면은 문화 탄압 같은 거야. 자, 그래서 한족의 사상을 억압했다. 그러니까 한족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 성리학을 생각해봐. 성리학 생각해봐. 화이론을 내세우잖아. 중화가 이민족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꿈도 못 꾸도록 문자옥으로 억압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회유책도 있다. 일부 고위 한족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했다. 만한병영제라고 해서 한족도 충분히 고위직으로 최고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나라는 과거 제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만 청나라는 과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을 포섭해.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과거제 시행이 아주 적어. 근데 청나라 때는 과거제를 명나라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신사층이 근질근질한 거야. 여기 막 참여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은 유교 공부하고 출세하고 싶잖아. 근데 원나라는 그걸 아예 막아버렸어. 그래서 당시 송나라 출신 사대부들은 원나라에 뭐 무슨 가서 뭐 그 뭐야 등용될 뭐 의지도 없어. 하지만 청나라는 과거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나도 시험 쳐서 한번 출세길을 한번 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들의 협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강경책이 뭐고 회유책이 뭔지. 그치? 강경책은 청나라의 풍속을 강요하고 사상을 억압했다면, 회유책은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방식도 한족 신사들이 좋아하는 과거제 방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강경책과 회유책 이렇게 나와 있죠. 변발은 무조건 머리를 깎아라. 회유책은 만한병용책, 그지? 만주족과 한족들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깔아주는 거지. 쿼터를 주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